법사위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면 이제는 하반기에는 국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우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오늘 최소한의 일정들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소중한 민생 법안들을 상정에 통과시켜야 하는 차례이나 원내대표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내일 의총을 하고 또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그 타상임법 의결 연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1시가 급하다라고 판단하고 꼭 통과시켜야 하나 원내대표단이 국민의힘에게 약간의 들어와서 같이 하자는 요청을 하는 관계로 오늘은 타상임법 상정 및 의결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셔서 같이 상임위를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오늘 이 내용을 뺀 오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의사 일정 제4항부터 제47항까지 타상임위법 44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요청으로 국민의힘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고 또 의결하지 않고 추후 다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셨으니까 마저 타상임위법도 상정해서 할까요? 자,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국회 회의를 방해하지 말 걸 요청드리면서 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바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네. 예, 그러면 우리 김기표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예,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아니 저기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 들어와셨으면은 빨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사임계를 내셨어도 의장님께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법사위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자리에 앉으시고, 그럼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가 애초에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안 하기로 했던 타입법 심사 통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 그냥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국회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국회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혹자들은 무능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은 그때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입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긴 하지만 입법권은 여전히 국회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정책을 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단 한 치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런 과거를 갖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조차도 개혁된 입법을 가로막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논할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전반기 국회에서는 개혁 입법, 필요한 입법들이 전혀 통과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과연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로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사위의 마지막 관문을 막아서서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하는 민생 입법, 이재명 정부가 나가려고 하고 있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산업 관련 입법, 이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불만이 있으면 법사위원회 각 상임위원 와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복도에서 피켓 들고 갈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세요. 법사위원장직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법사위원은. 그래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 빨리 국회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가 5월 29일 날 전반기가 끝나고 6월 30일 국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국민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빨리 입법 활동으로 뒷받침할 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저희들은 입법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들어올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장이 소란하여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으니 회의장 소란을 멈춰줄 것을 촉구하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 회의장은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소란하면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 왔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먼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소위원장을 선출한 후 증인 고발의 건과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55건의 고유 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에서 들어오지 않아서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만 선임했습니다. 소위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소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답변이 오지 않아 저희들이 위원장 중심으로 임의로 소위를 구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최소한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를 구성하는 일정을 하고요. 최소한의 그동안 들어온 법안 중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상정이라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상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되어 들어온 법이 100건 정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위한 법,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법, 소상공인들의 생명을 위한 법, 그리고 아동과 소년들,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법들이 우리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법안을
이 법사위에서 상정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날입니다. 어느 것도 독주를 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의결을 보류해달라, 연기해달라 요청해서 오늘은 연기합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오실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든 그렇든 저희는 다음부터는 타상임 법안까지 모두 다 상정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유법안을 상정 심사할 것입니다. 오늘 상정하는 고유법안 대부분이 국회법 제59조의 2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부된 법안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1년 전입니다. 우리 위원회 해부된 법안 중 미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선별한 것이며, 그중 급한 법안들을 또한 상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간사 및 위원들께 7월 6일 오후 6시까지 법안 1소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주고,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께서는 5명의 소위원 명단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 해부된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8조 제1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소위 위원 선임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남희, 김용민, 김한규, 박균태 위원 등 5명,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나경원, 조배숙 위원 등 3명, 비교섭 단체에서는 박은정 위원 이상의 9명의 위원님을 법안 1소위 위원으로 선임하고, 국회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1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승원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사 말씀과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또 법사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역시 일 안 하는 야당, 발목 잡는 야당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물국회도 모자라서 법사위를 볼모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 있는 계파 갈등, 지금 징계로 인한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또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계략도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아마 수십 차례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해왔고, 또 국민의힘의 어떤 태만과 그리고 거부로 인해서 한 달 동안 국회가 멈춰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우리 법사위원들이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과 또 정의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그런 것에 같이 매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법안이 밀려 있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최대한 부지런히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법안 심사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고유 법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회 개선이 있을 경우, 각 교섭단체 간사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선하는 것으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국정감사 관련 증인 고발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형 증인의 위증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증인이라고 윤석열, 김건희 관저, 증축 등 관련해서 당시에 나와서 위증을 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요청이 와 이에 대해서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그냥 가는 거죠. 예,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관련 증인 고발 추가의 건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제6항에서는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심사 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6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028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결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미상정 고유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고유 법안 중에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법률안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그리고 제65항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은 숙려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 의견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유법안 상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제102항 헌법재판소 일부 개정 법률안까지 다시 5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저희가 상정하는 동안 정부 기관에서 오셨습니다. 기관장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중간 진행 과정 속에서 정부 기관의 장관님들에 대해서는 뒤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로 제안 설명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4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안 설명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에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금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신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수사인권 보호관을 신설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하위 규칙과 관행에 맡겨져 있던 인권 보호 장치를 이제 법률의 지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법적 기준을 세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사건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시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이 요구해온 원칙이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그 시급성과 무게에 맞게 조속히 그리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잘하고 중수청을 통해서 수사를 전문화하고 국수본이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해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드는 과정, 범죄자 잡는 수사기관이 훨씬 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수청에서 검찰청에서 하던 수사를 중수청이 전문적으로 해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그 밖의 법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노트북에 게재된 것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희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66항까지 19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주요 검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최민희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요건을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처장의 인사 지연을 예방하려는 취지이나 20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의결 전족수를 6인 이상이 찬성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완화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이재강 의원 대표 발의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해 12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복수국적 이탈자의 국적 이탈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나 최장 18년 3개월의 선택 기간이 있는 점 헌재 결정에 따라서 22년 9월에 특례를 신설한 후속 입법 조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그리고 제52항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관련 조항을 출입국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대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외국인의 처우와 한국 사회의 적응 및 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내용으로서 법률상 체계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출입국 관리법 목적에도 외국인 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해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 출입국 관리법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고한 법안과 함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임금 등을 고액 체불한 행위를 이 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는 특정 범죄에 추가하고 임금 등을 체불한 액수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사상 채권 채무 관계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 형사상 가중 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형벌의 보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임금 체불 범죄의 죄수와 관련해서 각 피해자의 각 임금 지급일별로 죄수를 산정하게 되면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은 살인 및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죄를 범할 경우 각 죄에서 정한 범죄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를 가중 처벌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다만 살인 또는 폭력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이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존속 살해죄 등 반윤리적 범죄보다 법정형이 높게 되는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할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이병진 의원 대표 발의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 중대범죄에 산림보호구역이나 보호수 또는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이지만 이 법이 24년 1월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점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들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방송, 전시, 토론회, 집회의 공연한 발언 등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출판문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도록 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며 친고죄인 사자 명예훼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범위까지를 토론회로 규정할지 불명확한 점이 있고요.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구두 발언을 출판물과 동등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서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을 고소권자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사자 명예훼손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개정하게 되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주체를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57항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각각의 법정형을 다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의 법익 침해 정도 및 범죄 발생 처리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단순한 과실치사의 법정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점 등을 형법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개별법에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의 정비를 함께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박희승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도박 장소 등을 개설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여 불법 도박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인데 도박 범죄의 특성상 법 실행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지 가중 처벌에 따른 형사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죄들의 법정형들을 서로 비교하여 체계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형법 일부 개정안은 형법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의 경우 전화 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취지이나 전화로 소환장을 대신하는 경우 소환장의 기재 사항인 피고인의 성명, 주거, 제명, 출석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점, 전화 소환의 요건인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의 법문이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사항을 중간 통지하도록 하고
제도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도입된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법적 조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바 입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 재판 참여권 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최기상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간이 공판 절차 요건을 확대해서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외에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간이 공판 절차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는 증거조사 방식을 간소화하고 증거조사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제도인데 당사자의 동의로 증거조사 절차를 완화하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 원칙에 부합할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박기승 의원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재판서 및 공소장의 일부를 정보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 송달 방식의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판소와 공소장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송 비용 절감, 정보 접근성 향상에 그 취지가 있으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들에 따라 공소장, 증거기록, 판결서 등 형사사건 기록 전반에 대한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25년 10월 7일부터 수사기관의 전자문서 이용이 시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및 제65항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각 대표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제2편 제1장 수사 절차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개별 수사 관련 조문의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로 이동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 삭제 여부가 쟁점 사항이 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입법정책 방향에 맞추어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사의 보완 수사 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해야 하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과 간에 긴밀한 수사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 수사권의 위법 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 피해자 측에 부여되는 통제 수단도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 안에는 제도 보완 차원에서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 재정 신청 제도 도입, 조건부 석방 구속제도 신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도입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김용민, 박은정 의원안의 경우 사법경찰 간의 수사권 견제 차원에서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 두는 특정 공무원 직제 등 행정조직법 관련 법령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공소권 남용 견제 차원에서 각 지방법원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소심의회를 설치한 후 피의자, 고소인 등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 및 공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결에 기속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배심과 유사한 성격이나 미국은 검사가 신청자이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될 필요가 있고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민간으로 구성된 기구의 의결에 따라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66항 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수용자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설함으로써 수용자의 서신, 수수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향상시키려는 입법 취지입니다.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지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입니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용자에게는 전자우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고 국가는 이를 집행할 의무가 된다는 점, 교정시설 과밀화 상황에서 교정 실무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빨리 법사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중한 법들이 민생을 지켜낼 법들이 상정되는 과정에도 이렇게 전문위원들이 그 법을 전부 다 또 검토해서 검토를 보고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냥 국민의힘이 들어올 때 같이 한다라고 미루게 된다면 이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빨리 국회 의사일정에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말씀 하에 최대한 부지런히 열심히 그러나 내용은 알차게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7항부터 82항까지 법률안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67항부터 82항까지 16건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67항과 80항, 박희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시조치를 부과받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입법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으로 상당위탁 위반에 대해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69항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감사 담당자의 정당한 감사 활동으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소송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 법률들은 경찰 행정작용 같은 법적 책임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 가능한 직무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72항 강대식 의원이 의사일정 73항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산림청 소속 특사경의 직무 범위와 수사 관할에 특별관리 임산물에 관한 범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는 해당 단속사무와 수사의 연계를 통한 수사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특사경이 수사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4항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의 5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거래를 통한 손해 발생 범위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확대될 우려가 있고 위법 행위에 관한 증거가 상인 측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초한 모든 위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입법내는 이러한 배상 책임을 행위자 측의 위법성에 관한 명백한 인식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5항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주 제한권의 행사 기한을 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주주 제한권 행사 관련 주식 보유 요건을 하향 조정하고 권고적 주주 제한 제도를 도입하며 경영진 측의 대응 안건 제한 시 예외적으로 주주 제한의 수정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주 제한권의 행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경영진과 주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상장회사 주주 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면서 현행 조항을 정비하고 있지 않아 양 조항의 구체적 적용 범위에 관한 구별이 필요하고 이사회에서 당의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라는 예외적 주주 제한 수정 제출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79항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잠정조치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잠정조치 관련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법정형을 스토킹 범죄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잠정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아직 그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문헌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잠정 조치 위반의 법정형은 잠정 조치 위반과 스토킹 범죄 간 경합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3항부터 9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3항부터 93항까지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3항 이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유사사건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모델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재판 지원 기능을 구축한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이란 입법 취지와 함께 개인정보 및 기밀 유출 가능성, 허위 판결문을 생성했다는 부작용 등을 고려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4항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약물 운전죄 및 약물 측정 불응죄 재범 사건에 대한 사물 관할을 합의부 관할에서 단독 판사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약물 운전죄 및 약물 측정 불응죄 재범 사건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전형적이며 유사한 범죄인 음주운전죄 재범 사건의 경우로 단독 판사를 관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7항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은 고등법원의 재등신청 사건을 심리 결정하는 재등신청 전담 재판부를 두려는 것으로 재등신청 사건 심리의 전문화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법원의 자율성 존중 및 사법행정의 탄력적 대응 필요성이라는 현행법상 체계의 취지와 함께 개별 법률 규정을 통하여 전문 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소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인 소년과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비행성이 낮은 소년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범죄 학습 등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사법 통합기관 설치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 및 청사 확보 등에 따른 재정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0항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사 대상 및 파견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이 도입하며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7월 24일 종료된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수사 대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된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특검법 및 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는 특검 또는 특검보와 같이 법조 경력 및 인원수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보와 달리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임명하고 있는데 임명권자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검보의 공소유지 수행 업무 중요성이 특별수사관과 현저히 다른 데 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수사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3대 특검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검의 독립적 직무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2항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공중위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제반시설과 도로, 고도, 활주로 등 불투명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대통령 영화로 정한 시설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형사처벌 대상의 핵심 구성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정춘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정한 사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 상한액 7천만 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물가 수준의 변화, 외국 입법 내 및 생명권 박탈의 피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이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94항부터 10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씩으로 줄여서 하고 있다는 거 보고 드립니다. 네. 네.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102항까지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5항 서영교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가사소송법이 1990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35년 이상 일부 개정은 수차례 있었지만 전면적인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가사소송 법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등 그동안의 사회 환경 및 가사 관련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필요에 따라 제안된 것으로 현행법의 전부 개정 필요성은 법제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속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가상 비송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사 비송 사건의 경우 민사 비송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 복지적 조치를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개입하는 등 개별적 상황에 따른 특성이 있어 단순히 입법 경제적 요소만을 고려하여 준용의 방식을 취할 경우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다른 절차 규정의 적용이나 준용을 최소화하고 가상 비송 사건에 관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단일한 절차법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법률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대법원 규칙인 가사소송 규칙에 대폭 위임되어 있어 가사소송법 전문은 제73조까지 있는 데 비하여 가사소송 규칙은 제138조까지 있는 등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균형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러한 현행법의 법제는 국민이 현행법만으로 가사소송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가사소송 절차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안에서 가사소송 규칙의 다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한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실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지금의 가족 문화와 사회 현실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를 강화하며 미성년 자녀 인도 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내용도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의사일정 제99항 이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소송 기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영업정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 소송 기록 공개의 범위, 절차 및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일반 국민의 소송 기록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고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 심사 시 소송기록 공개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인이나 인격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과 소송기록의 공개 범위와 비공개 사유 등이 현행법에 이미 규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강명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시점을 계약 체결 전으로 앞당기고 범위를 임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및 공법상 제한 사항까지 확대하며 임대인의 의무 위반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해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여 서민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개정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이라는 시점이 모호하여 계약 성립이 불확실한 단계에서 과세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상 확인 설명 의무와 중복되거나 임대차 목적과 무관한 공법상 규제까지 일반 임대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계속적 계약의 임대차에 소급표를 갖는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법 원칙 및 조문체계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 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지권 중심으로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 해지권의 발동 요건을 손해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의 유지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많은 법안을 상정하다 보니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구체적인 검토 보고서를 했지만 오늘은 그걸 또 간략하게 또 그중에서도 반만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였습니다. 대략 이러한 법안들이 상정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또 기존에 상정된 법안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앞으로 김승원 제1소위위원장님과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씩 논의하면서 진행해 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 보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며 그 의사 진행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요. 국회에서 진행나가는 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 이 방송 저희들 오늘 관련해서는 MBC, JTBC, 채널A, TV조선, KNN 뉴스, JTV, CBS 노컷 뉴스, OBS 뉴스, TBC 뉴스, 오마이TV, MK타카, 굿뉴스, 엠팩트 뉴스, 핌TV, M뉴,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문화일보,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 중이고요. 오늘 국회 방송은 국회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봐주시고, 의원님들도 그리고 또 장관님들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는 자세로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대체 토론을 하는데, 토론 시간은 우리 간사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철 감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법원입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오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나토 순방에 함께 하시는 관계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대체 토론은 이 법률안 또는 현안 등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분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대체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안 드시면 순서대로 대체 토론해 나가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다 하십시오. 또 다시 만나려면 꽤 한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김남희 위원님, 박균택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토론을 요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부터. 그러면 김승원 의원님 맨 마지막으로 하고, 김남희 의원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박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사건 아시죠? 지난 5월 5일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일면식도 없었던 살인자 장윤기에 의하여 잔혹하게 살해된 17세 여고생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언론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꿈 많던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장관님,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 장윤기는 사건 당일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지역 현직 경찰 간부였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광산서에 작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광산서 수사팀장은 검거 직후 피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납치 등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영상을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케이블 타이를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져서 최근 체포되었고요. 범행 직후 광산서장 주재 긴급회의 개최 등 윗선 개입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에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는데 피의자의 아버지가 수사팀으로부터 아들 자취방 주소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서 피의자 검거 이후 리얼돌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뭐 수사 과정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다만 뭐 이런 일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저도 일부 토착화된 소위 말하는 토 경찰들의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최근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서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에 있어서 성폭력 가해자가 지역 내 경찰과 아는 관계임을 과시하거나 지역 경찰에게 정보를 얻는 등 경찰관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성폭력 가해자가 지역 내 명망이 있는 경우 지역 내 유착 관계가 있어서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역 내 유착, 지인 관계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걱정입니다. 장관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장윤계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차량을 압수수색해서 블랙박스 SD 카드 확보하고 여러 지인 진술 확보해서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살인으로 변경해서 기소했습니다. 일반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데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어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또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하면서 또 관련된 또 대책을 세우겠다고 좀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수사 절차 변경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형사사법 절차 대전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꿈만 턴 나이에 잔혹하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의 유족들의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취약한 상황의 범죄 피해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수사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권 실효성 강화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대체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어쨌든 형사소송법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나 검찰도 적절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면서 오용 남용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 그 원칙은 지켜줘야 되겠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또는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특히 그 중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저희들도 적극적 의견을 내고 또 의원님들도 또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수사 권력도 어떤 권력도 과도하게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은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그 유족이 더 한스러워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국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경찰들의 비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철저히 수사 요구권 등 여러 가지를 잘 활용해서 수사를 제대로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말씀드리면서
피해자의 보호는 더욱더 두텁게,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하게, 그러나 누명받는 범죄자로 누명받지 않도록, 그렇지만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확실하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출석해 주신 장관님들께서 잘 살펴주시고 조언하시고 또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지원 의원님. 예,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네. 감사원 잘하셔야 돼요. 네. 이기흥 전 체육회장 감사원에서 감사했죠. 네. 사무총장이 더 잘하시나요? 말씀하시면 예. 예, 하셨죠. 범위에서 예,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개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일단 마쳤고요. 예, 그 감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좀 대고.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는 일단 마쳤습니다. 예, 행정 전반을 살펴보았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체육 단체 지원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적정한 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기용 체육회장은 사임한 이후에 신임 체육회장이 그 취임한 이후에 감사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요. 그 감사 결과들은 신임 체육회장이 다 수용을 하고 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 좀 저에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장윤지 사건 가지고 우리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실 모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그걸 보안 수사권을 대통령께서 반대한다고 하면서 살인자 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괜찮아요? 뭐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고요. 예,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네. 예. 심지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다시 잠실 그 시위대 앞에 나가서 평화를 보셨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써가지고 나갔냐면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 싸우자 이런 거 보셨어요? 예, 뭐 참 그래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국가 최고 국민 선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상실된 매우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뭐 그 이상 저희가 뭐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아무리 막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 원수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지키는 게 원칙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 파면되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다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파면되니까 윤석열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제1야당의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따위 짓을 하면은 저는 우리 공권력도 좀 어떤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법무부나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소위 가짜 뉴스법 이러한 것에는 저촉이 안 되나요? 그건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어떤 매우 주관적인 그 모욕적인 발언이긴 한데 그걸 뭐 형사법에 의뢰를 할지는 어쨌든 뭐 경찰에서 지금 일단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좀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 법무부에서도 뭐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법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은 지켜나가자는 것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민주주의의 일호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박지원이는 3대 빨갱이다. 법원행정처장 직무대행이 나오셨지만은 호적을 고치려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사법부에서 고쳐져야 돼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데 조선정판사 입회 사건의 박낙종으로 알려지고 또 그분은 제가 보니까는 경남 사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출세해서 호적을 예, 3분 더 드리세요. 선언원도 친도로 바꿨다. 그래서 조선정판사 박낙종 사장의 손자다. 첫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 선친이 독립지사예요. 일제시대에 그 행적이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보고돼 있지만은 모든 보고서에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형무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독립지사이고 지금 국립현충원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는데 빨갱이다. 세 번째, 박지원이 빨갱이다. 저는 좀 오해가 받을 거예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했고 북한을 많이 왕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계속 퍼날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단속해야 되고 당해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도 인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지만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강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더라도 관련 법들이 또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서법 경찰의 기본적인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또 방통위와 관련해 갖고서도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하면서 가짜 뉴스가 근절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최선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박균택 의원님은 예. 김영민 의원님 하시고 박은정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김영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경기 남양주병 김영민입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검법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농단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수사하는 종합 특검이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졌고 부패한 정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만들어진 또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은 국정농단에 그치지 않고 내란까지 저지른 진짜 종합, 그러니까 나쁜 짓은 최대치로 한 종합판의 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루빨리 좀 정리하고 이것이 국민들께서도 이제 안심하고 다시는 이런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안심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또 정부와 또 국회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기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예, 어쨌든 그 물리적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그 인적 역량도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 인식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김태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동안 정말 요리조리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종합특검에서 드디어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 직후에 외국에 대해서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던 혐의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특검 2차 특검에서 보니까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대검에서도 내란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문건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대검에서 이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재판 절차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아직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돌아가서 빨리 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검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그건 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확인해 갖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그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참 의원님께서 그 초기에 그런 그 감으로 그 명확하게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좀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하튼 뭐 수사 우리 내란 그 주동자에 대해서 많이 수사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가 뭐 물론 국회에서도 법 개정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는 높으니까 그걸 늘 명심하시고 제대로 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 권한대행 이우준 사장님, 예. 왜 법원행정처장 임명 아직도 지명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뭐 송구합니다만 좀 저희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에 부르겠다. 국회법에 따라서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따져 묻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불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송구합니다. 이렇게까지 보고했나요? 국회에서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또 안 나오고 의견서 하나 내면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조만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네네. 지금 그 보안 수사권 폐지는 예, 1분만. 보안 수사권 폐지는 뭐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의 방식으로 가고 그것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긴 할 건데 지금 현재에도 있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요구를 신고하면 검사가 기록을 다 송부받아서 적절한 시정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송치까지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사건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면 그것은 당연히 검찰에 송치되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기록이 검찰로 넘어와서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하고 필요하면 재수사 요구 혹은 보안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셨나요?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지금 그 형사법 논의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보안 수사를 폐지하게 된다고 하면은 보안 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보안 수사 요구를 관철한다고 하면 이게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뭐 아시는 바대로 지금 보안 수사 요구 정도가 한 10% 정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상당히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보안 수사 요구의 통제 수단들을 좀 면밀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장관님께서도 잘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1분 더 드릴까요? 예,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법무장관님, 네네. 이게 그 장윤기 사건, 네 아까 장관님께서 뭐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뭐 이례적인 사건은 맞습니다. 네. 장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하고 조선일보, 한동훈, 지금 국민의힘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건으로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살인자 편에 서고 있다. 한동훈은 오늘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살인자 편인가?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정부는 방침을 정했고, 그렇다면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과거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이 콜라보가 되어가지고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일으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조작 수사하고 조작 기소하고 이런 정치 검찰의 폐해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이 지금 검찰 개혁 국면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하 내동하는 검사들 언론 플레이를 장관님께서 감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검사들이 이 사건을 갖고 뭐 한동훈 의원이나 또는 국민의힘과 뭐 소위 말하면 작당을 해갖고 언론 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송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광주지검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저는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이걸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 사건은 이제 살인으로 송치가 됐는데 강간 살인으로 제명이 변경됐습니다. 네네. 변경된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봤더니 경찰에서는 리얼돌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DNA 채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분석관이 이게 성적 목적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강간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고 그냥 살인으로 송치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그냥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지금 보니까 이 사건이 송치 이후에 5월 22일 날 광산경찰서에서 추가적인 범행, 그러니까 범행 당일날 이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른 이 당일날 다른 강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강간과 이게 연이어 가지고 이렇게 갔다면 이것은 강간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그 추가적인 사건을 검사가 송치받아 보니까 종합해서 이것은 강간 살인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광산서에서 여청계에서 아마 그 강간 사건은 수사를 했던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강력에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같이 했다면 경찰에서도 강간 살인으로 송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은 경찰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강간 살인으로 왜 송치를 안 했냐, 이 부분은 보안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검찰 단계에서는 죄명 변경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리얼돌 관련해서 검사들이 아버지가 리얼돌을 뭐 폐기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어마어마하게 초기에 나왔는데, 리얼돌 관련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미 사진을 촬영했고 DNA도 채취했습니다. 그럼 기록에 그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할 때. 그러면 리얼돌을 압수수색해라 이렇게 검사가 영장 단계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쳤던 거, 검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경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검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됐던 범죄 검사들의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검사들은 지금 우리 오늘도 나왔는데 특검에서 검사들의 내란가담 정황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사들은 단 한 명도
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돼가고 있는데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검찰 개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더 주세요.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입니다. 경찰이 유착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만일에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다른 모든 선진국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이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행안부와 법무부가 그 문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시는 억울한 죽음에서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안부, 검, 경이 모두 다 합심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 검찰개혁 법안 과정에서 촘촘히 두텁게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검찰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인재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미 뭐 공소청, 중수청 만들어졌고 없는데, 다만 1차 수사기한인 그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어떤 국가수사본부나 1차 수사기한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좀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일관된 주장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는 의원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검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장윤기 승차 내부 블랙박스 SD 카드 문제, 아버지 집 압수수색해갖고 찾아낸 것들, 장윤기 1년지 통신 조회한 것들, 그 다음에 카드 내해갖고 사용한 것들, 그 다음에 화물트럭 블랙박스 확인해갖고 뒤에 문 열어놨던 거, 이런 것들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갖다가 검찰이나 또는 광주지검에서 한 게 아니고 올라온 사건들이 의심이 됐기 때문에,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 수사했을 때 약간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그런 의심도 든다고 했기 때문에 면밀히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뭐 검찰에서 이 사건 하나 강조해 갖고서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처럼 피해자가 있을 때 총동원해서 그 범죄자를 잡는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찰이 1차 수사를 하면서 경찰 안에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되고, 그 수사관들이 그 아버지 경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경찰도 검찰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마찬가지이면서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언론도 큰 역할을 함께 해줘서 이 범인을 잡게 되었으나, 이 범인이 더 큰 범죄가 어디 더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총동원되어서 하늘에 간 우리 그 여학생은 말이 없지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그 유족은 아주 영원히 가슴에 한이 맺힐 겁니다. 그 한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걸 풀어낼 수 있게 저희 법사위와 행안위 등 모든 직역이 다 그 역할들을 함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김동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우리 기우종 대행님, 네, 그 오창훈 부장판사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니까 사직 처리했더라고요. 네, 범죄 사직 처리됐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데 어떻게 사직 처리가 가능하죠? 그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르면 사직 처리가 가능한 기준 범위 내에 있어서 사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수사 받고 있는 내용이 징계 그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안 중에서도 그 저희가 윤리감사관실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사직 처리가 가능한 기준에 포함돼서 사직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 기준이 있나요?
그 내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처장님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없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있습니다. 예, 있는데 제가 정확히 여기서 낱낱이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렇게 애들로 말씀드렸는데 있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우리 대행님도 들어가셨어요? 징계위원은 저는 위원이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명단이 지금 공개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징계했을 때 그 논의 내용이 지금 기록이 다 돼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기록은 돼 있는데 그게 오픈된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확인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그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결과를 징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징계 결과는 일정 직급 이상들은 관보에 게재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공무원이 대낮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경찰이 출동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뭐 징계 양정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그 행위에 걸맞는 징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아시죠? 예, 그 판사들은 보통 낮에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하는 게 일상인데 걸려서 그냥 경고한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에 수사 진행 중인 것은 합의부 사건을 단독으로 판단을 했고 합의 절차가 없었다는 건데 그것은 거의 직권남용 수준의 직권남용 더하기 뭐 문서 위조까지 허위 공문서 작성까지 가능한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온당한지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직 처리가 가능한 징계 수위 범위 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이해하고,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법원에 그런 징계 지금 기준이 일반 상식과 법관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돌아볼 게 아니라 그런 규정을 제시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잘못된 거 있으면 같이 또 얘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고 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그 오창훈 부장판사가 지금 고발된 게 1년이 넘은 건지 아시죠? 네. 근데 뭐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수사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뭐 의아는 지금 올라가 있지만 우리 그 법관들이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적절한 행위 부분은 뭐 행패 부렸다든지 그 낮에 그 어떤 비행 이런 부분은 또 수사 대상이 아니고 그 나름 그 판결의 작성 과정에 어떤 그게 그런 지금 비위가 있는지 고발됐잖아요. 중심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판사들 몇 명만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문제를 혐의가 없으면 그냥 불기소를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걸 뭐 1년 넘게 이렇게 무능하게 들고 있는 게 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더 국민적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사가 한동안 네. 높았었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그냥 사건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뭐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범죄 이렇게 딱 제한이 있어가지고 법관의 모든 비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제한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예. 아니 제한이 되면 다른데 이첩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거를 무슨 들고 계신 그게 맞는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검찰이나 경찰에 국수본을 이첩하면 되는 문제를 그것을 무슨 답변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공수처 범죄 알겠습니다. 대상도 일부 또 포함되어 처장님, 있습니다. 예. 그 대행님, 네. 예. 지금 그 오창훈 부장판사 그러면 지금 연금이나 이런 거 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연금 여부에까지는. 제가 방금 뭐 인터넷 잠깐 검색했더니 최근에 변호사 개업까지 했습니다. 예? 정관을 강조하면서 이게 과연 맞습니까? 법원에서는 통상적인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그런 비위가 발생했을 때 엄격하게 처리하는데 왜 법원만 유독 판사에 대해서 그렇게 솜방망이 징계도 아닌 경고 처분하고 연금도 다 꼬박꼬박 받게 만들고 지금 개업까지 해가지고 정관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네, 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사직서 그 수리를 하는 즈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징계 수위라든가 그런 기준도 됐고 과연 이걸 계속 재판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게 맞는지 그 또한 저희가 함께 고려를 했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보고.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시간에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런데 우리 김동완 의원님이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린 내용이에요. 잊어버리고만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니, 법원은 자기 가족은 하나도 조치를 안 취해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위증한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때 계산서까지 다 나왔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이란 얘기까지 다 나왔고. 그러고도 아무 조치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셔야 또 이곳에서 국민들께 법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다라고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계시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원 행정처가 그런 걸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제기합니다. 예, 다음은 김승원 의원님, 예,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정성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예. 김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왜곡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수사와 기소라는 권한이 집중되는 경우에 오용이라든가 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사법 체계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하는 그런 기관들 사람들은 항상 오남용의 유혹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저희가 법 왜곡죄를 신설해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 왜곡죄 조항에 보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 광주에서 발생한 이 건도 법 왜곡죄 대상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그렇게 입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지금 법 왜곡죄로 뭐 입건해서 조사한다는 얘기 제가 보고받은 바 없고요. 어쨌든 법 왜곡죄로 입건한다고 해도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입건하는 건 검찰의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쨌건 이 건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서 정말 그 억울한 피해자를 두 번이나 또 유족에게 큰 상처와 그런 회한을 준 건데요. 그래서 법 왜곡죄를 저희가 이제 신설을 한 거고 지금 고민은 법 왜곡죄 공소시효에 있어서 그 담당 수사관이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이 나게 만드는 사건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사위에서 혹은 법안일소위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되 중수청을 만든 것은 거기에 검찰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 와서 좀 서로 긴장 상태에서 견제도 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에 검사 혹은 검찰 공무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경찰 쪽 공무원들과 함께 그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그 법무부 장관님의 어떤 의견을 좀 묻습니다. 지금 일선 검찰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법무부에 나와 있는 검사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이 수사에 대한 대상인 범죄들이 중대하고 어려운 범죄들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이 큰 범죄들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이고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 60이랑 문희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인 및 피해자 등에 대해서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중간중간 통지하고 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지 또 공소 제기 후에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등을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한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정보의 투명성, 공개성을 갖다가 담보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 그러니까 법률 개정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게 실효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 그다음에 증거라든가 자료들이 전부 다 킥스라든가 어디에 다 전산화되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전산화되는 것에 혹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한번 추계를 해서 저희 의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렇게 저는 하도록 사실 수사 전 과정 그리고 수사에 나타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고 보관되고 그다음에 사후라도 수사 마친 후라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가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또 오용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남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스크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수사 과정이 다 스크린이 되어서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든 혹은 징계 책임이든 받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어야 수사기관이 긴장을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좀 더 생각하고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또 한쪽으로 의견을 들으면 배임죄 구성 요건의 추상성, 모호성 때문에 지금 이제 새로운 신규 투자라든가 대전환이 필요한 때 좀 기업하는 분들 또 이사들이 좀 주저주저 항상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면 다 자문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우려가 있다.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2분 더 드리십시오. 항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이 배임죄를 구성 요건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혹은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삭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폐지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장관님의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 그 법무부에서도 거의 뭐 1년에 지난해 뭐 이때쯤부터 시작을 해갖고 배임죄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은 일단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개의 그 독립된 그 특별법을 만드는 안도 있고 아니면 배임죄 규정을 갖다 좀 명확하게 하는 안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 용역도 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최종적인 안이 나오면은 또 정부 내에서 협의를 거쳐갖고 또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 준비를 위해서 저희들 그 준비를 좀 하고요. 어쨌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배임죄가 이게 이제 예컨대 그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어느 한 측에 손해가 되고 또 어느 한 측에는 이익이 되는 경우를 단순히 경제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가 이제 개정안으로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법원 기우정 차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대법관 한 분이 결원이죠, 예, 국석이죠. 그렇습니다. 예. 언제 제청하실 겁니까? 뭐, 지금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늘 국회에서도 예. 사건 관계자들도 난리인데 이거 너무 일을 태만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쨌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신데 제청권자가 너무 본인의 의사만을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사만을 갖다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1분만 더 주십시오. 왜 답변을 답변을 언제까지 제청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계속 협의를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째죠? 4개월인가요? 예. 5개월인가요? 공석된 지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4개월째 됐는데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데요.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단 소송제가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런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근데 손해배상의 그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하면 범위가 넓어진 경우에 이 지자체의 그런 재정 파산까지 이를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어떻습니까?
그 집단 소송제에 관해서 소위에서 행정처가 드린 의견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소급표 부분에 관해서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법안이 나오면은 정식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격보다 사실은 더 열심히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량 추출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큰 어떤 재정적인 위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시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있어서 이 정도 법원도 함께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실을 보고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박지원 의원님요? 특별히 해드릴 텐데 이성윤 의원님 하시고 나서 하시죠. 네. 예,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성윤 의원님까지 토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또 하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법무부 장관님하고 행안부 장관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좀 우리 정성호 장관께서는 좀 뜨악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네. 이 문제를 농어촌 공장지대에서는 뜨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해남 문내 농협 김철규 조합장은 농협에서 계절 노동자 환영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포는 출장소입니다. 예. 수차 강조를 했지만은 거기는 영암 대불공단이 있는 산업단지도 있지만은 도서지방의 농어촌이에요. 해남은 지금 현재 면적이 서울시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신안군은 그 해역을 합치면은 대한민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출입관리국 정성호 장관께서 인천, 옹진 섬들 아니에요? 거기에 해외 노동자들, 계절 노동자들이 일일이 인천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나와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장관께서 출장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옹진에 있는 계절 노동자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옹진 주민들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찬사의 소리가 저 남쪽 해남반도 진도까지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해외 노동자, 계절 노동자의 숫자를 가지고 사무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섬에서 목포까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소로 승격해달라.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행안부가 늘 제동을 걸고 있어요. 윤호중 장관한테 얘기했더니 지금 저희한테 연락해 온 것이 절충안을 내왔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절 노동자나 해외 노동자 지금 실제로 보면요. 해남안도 진도의 10% 내지 15%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없으면은 모든 생산 어로 활동이 농업 활동이 중단되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은 소비 경제가 마비돼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필요한데 좀 출입관리본부장 예. 처리가 좀 잘 되겠어요? 앞으로도 더 노력함과 동시에 현재 저희가 출장소에서 사무소로 승격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은 대신에 5명 증원이 됐습니다. 향후에는 인력 증원뿐만이 아니고 사무소 승격까지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행안부에서도
5명을 더 증원해서 해주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얘기해서 비자 직원이 1명 했는데 2명으로 하고 좀 개선은 됐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남군이 서울보다 더 크다니까요. 신안군은 대한민국 땅보다 더 커요. 거기에 군데군데 섬이 있단 말이에요. 완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해외 근로 노동자들이나 계절 노동자들이 와서 관리가 되겠냐고요.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행안부하고 저도 접촉을 할 테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님, 그 해외 노동자들 단속하는 것 사전 통보하고 단속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그 출입국 관리소 단속 차가 쉰 하고 나오면은 모든 들녘 바다에서 일하던 해외 노동자들이 다 도망쳐 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일은 안 되고 인건비는 다 주고. 그래서 물론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해야지만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통보해주고요. 예. 제가 장관 취임한 이후에 정말 그 분야에서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을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네. 손이 가지 말고 진짜 이 해외 노동자, 대전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정 장관의 업적은 크다니까요. 옹진 그렇게 출장해서 처리하니까 그러한 칭찬이 저 남쪽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 지역구에 특수한 상황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저에게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지역에서 직접 듣기도 했지만 계절 노동자가 지금 열심히 일할 시기인데 법무부에서 단속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노동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노동자도 있고. 근데 단속을 하면 어떻든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무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지방에서는 단속을 나오면서 지금이 그나마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하러 나오니까 불법인 노동자가 많이 보이고 그럼 단속하고 그럼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런데 불법이라고 해놓고 단속은 하지 말라고 하고 현실은 단속하지 말아야 하는데 불법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손은 필요한데 우리 불법 딱지는 붙여놓고 언제는 봐주고 언제는 또 불법하고 이러면 어디 뭐 노동력이 필요한 국민은 괜찮겠으나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당국도 헤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준을 좀 정확히 만드셔서 그런 일 없게. 그러나 지방 농촌 현장 등등에는 노동자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과거 정부하고 다르게 매우 유연하고 또 현실적인 또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법무부의 그 출입국 관리 업무의 특성이 기본적으로는 또 원칙적으로는 국가 법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다만 외국 근로자의 그 인권이라든가 또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일선 제조업체 상황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해갖고 그야말로 과거와 같은 그런 단서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는 뭐 10분의 1로 줄었다고 거의 보면 될 겁니다. 또 그러나 기준도 명확히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불법으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제도권 안에 편입시켜서 관리하는 게 낫다라는 네. 원칙하에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확실히 넣어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한 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저희가 또 그건 뭐 많은 하소연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받으니 다행입니다.
법무부 장관 잘 하시도록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네. 예.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저 법원행정처 권한대행님, 예. 처장님 권한대행께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또 오늘 또 여러 의원들께서 왜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 21일 날 4명을 추천했고 거기에 제청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무려 5달째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과 의견 조율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전에도 제가 대행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직무유기다, 처벌될 수 있다.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최상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경고하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 꼭 조희대 원장님께 그 이유를 여쭤봐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 물어보는데 말씀 안 하시네요. 언제쯤 말씀해 주려면? 뭐 계속